평범했던 하루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뒤늦게 깨닫게 되는 날들이 있습니다. 매년 가족과 웃으며 보내던 크리스마스도 한 식탁에 둘러앉던 저녁 한 끼도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의 5년 외도, 그 뒤에 숨겨진 배신을 알게 된 순간부터 제 일상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하루 수십 통의 전화로 괴롭히던 외도녀, 피해자인 내가 더 힘들어지는 법정 싸움, 흔들리는 마음 붙잡으며 아이들 앞에서 애써 버텨야 했던 시간들. 하지만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무너져도 다시 서는 것이 인생의 힘이라는 걸. 그리고 이야기는 그 무너짐과 다시 일어섬을 기록한 제 삶의 한 장면입니다. 50대가 되고 나니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던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아이들 깨우고 남편 도시락 챙기고 저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 그런 사소한 순간들 말이에요. 저는 그 일상이 언제까지나 그대로 이어질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그 평범함이 가장 어렵고 가장 멀게만 느껴집니다. 아이들 얼굴만 봐도 눈물이 나고 아무 일 없던 시절의 웃음이 자꾸 떠올라 마음을 후벼팝니다. 특히 올해 크리스마스가 그랬습니다. 매년 빠짐없이 아이들과 남편이 함께 트리를 꾸미고 케이크를 자르며 웃고 떠들던 날이었는데 올해는 달랐습니다. 남편 자리는 텅 비어 있었고 아이들과 저 셋만 조용히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애써 태연한 척 웃었지만 속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포크를 쥔 손이 떨리고 눈물이 차올라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엔 당연하게 여겼던 남편의 자리 하나가 이렇게나 크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그 빈자리에는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 외도라는 말로도 부족한 깊은 배신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5년을 속이며 지냈다는 사실을 알고부터 제 일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고 믿었던 제 지난 시간들은 한순간에 흔들렸고 크리스마스의 조용함은 더 이상 평화가 아니라 고통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남편 없이 보내는 첫 크리스마스는 마치 제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신호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홀로 앉아 트리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어려운 거였구나.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걸까? 남편의 외도로 인해 제 삶은 낯선 길 위에 놓여버렸고 이제는 그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고 버티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눈물은 멈출 줄 모르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무너진 나 자신을 다시 세우기 위해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의 외도 의심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무뚝뚝하고 말도 적은 사람이었지만 저는 그걸 성격이라 여겼습니다.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한다고만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외출한 사이 테이블 위에 두고 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평소라면 신경도 쓰지 않았겠지만 그날따라 벨소리가 유난히 거슬렸습니다. 무심코 전화를 받는 순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진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빠 왜 이렇게 늦어? 어제 말한 거 생각해봤어?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투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남편과 꽤 오래 관계를 이어온 사람의 말투였죠. 순간 머리가 하얘지고 손이 떨렸습니다. 잘못 걸린 전화겠지? 스스로 부정하고 싶었지만 이어지는 대화는 부정할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남편의 사소한 습관, 직장 사람들 이야기, 심지어 우리 가족 사정까지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스침이나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쌓여야 알 수 있는 관계,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단단히 쥐고 통화 내용을 모두 녹음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숨조차 쉬기 힘들었지만 두 귀로 들은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무려 5년이라는 시간을 다른 여자와 공유해왔습니다. 그 5년 동안 저는 가족을 위해 애쓰고 남편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는데 그 시간의 뒤편에서 남편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장면이 스쳐갔습니다. 남편이 늦던 날들, 회식이라던 날들, 무표정한 얼굴 뒤에 숨겨져 있던 거짓말들.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며 배신감은 더욱 날카롭게 저를 찔렀습니다. 통화를 끊고 난 뒤 저는 깊은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세상이 멈춘 듯 조용했지만 제 가슴은 무너져 내리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5년을 그렇게 나를 속였단 말이야. 믿고 싶지 않았지만 녹음된 목소리가 진실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조차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그와 마주 앉아 식탁을 공유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평생 믿었던 사람이 5년 동안 쌓아온 배신의 무게는 너무도 컸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외도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다시 세우는 싸움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저는 그저 조용히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마음은 찢어지고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애써 평온한 척해야 했죠. 그런데 진짜 지옥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외도녀가 제 번호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땐 소름이 끼쳤습니다. 설마 그냥 전화 한 번 걸어온 건가 싶었지만 그 생각은 금방 산산조각 났습니다. 외도녀는 마치 제 정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작정한 사람처럼 전화해왔습니다. 하루에 30통, 40통을 넘어 50통 가까운 전화가 쉴 틈 없이 울렸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를 과시하듯 마치 나에게 승리라도 한 것처럼 전화를 걸어대는 그 행위는 또 다른 폭력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벌벌 떨렸고 손에서 휴대폰을 놓아도 귀에서는 계속 진동 소리가 울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점점 잠도 잘 수 없고 밥도 삼키기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날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언니, 남편 좀 나눠 쓰자고요. 오빠는 나 없으면 못 살아요. 그 말은 칼날처럼 제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인지, 아이 셋 키우는 엄마에게 그렇게 잔인해질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금 스트레스 수치가 위험 수준이에요. 신경이 쇠약해져서 이러다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없이 초라한 인간이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것도 남편의 외도 상대에게 이렇게까지 무너져야 한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정신과 상담실 의자는 너무도 차갑게 느껴졌고 저는 눈물조차 말라버린 듯 나올 힘이 없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저지른 일인데 왜 모든 고통은 나에게 향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 울리는 휴대폰 진동이 또다시 심장을 쥐어짜는 듯 했습니다. 저는 결국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하지만 전원을 꺼도 마음속 불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외도 자체보다 더 잔인한 건 이 여자에게 당해야 하는 모욕감이었습니다. 제가 버텨야 하는 이유는 아이들 뿐이었지만 제 정신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괴롭힘을 가만히 당하며 살 수 없다고. 이제는 법으로 싸워야 할 때가 왔다고. 저는 더 이상 감정만으로 버틸 수 없었습니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녹음 파일은 제 손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고통을 끝내려면 법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배신도 억울하지만 외도녀의 지속적인 괴롭힘은 제 삶을 파괴하는 또 다른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상간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주소도 알고 주민번호도 알고 이름도 알고 있었기에 절차는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생각이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 곧 깨닫게 됩니다. 우편은 돌아왔습니다. 수취인 불명. 알고 있는 주소로 보냈는데도 상대는 교묘하게 피했습니다. 일부러 받지 않는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전화번호도 바꾸고 SNS도 닫고 연락망을 끊어버린 듯 했습니다. 법은 신분이 명확한 사람조차 이렇게 쉽게 도망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한없이 무력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소송을 결심하고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벼워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심장은 더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법원에서 절차 설명을 들을 때도 숨이 막혔습니다. 처음 접하는 말들, 서류, 준비해야 할 자료들 하나하나가 너무 버거웠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무표정했고 저에게 도움을 주려는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감정을 닫아버린 듯 했습니다. 혼자 법을 상대해야 한다는 현실은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기대했던 정의라는 것이 생각보다 허술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분명 증거가 있고 분명 피해자인데도 절차는 더디고 상대는 도망칠 수 있는 틈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법의 벽 앞에서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이게 정말 법인가? 피해자는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하나? 쏟아지는 의문 속에서 하루하루가 지옥처럼 흘러갔습니다. 소송을 하면 후련해질 줄 알았던 기대는 산산이 깨졌습니다. 병원에서는 계속 스트레스 수치가 위험하다고 했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날이 길어지자 제 몸도 마음도 점점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도 소송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제가 겪은 이 모든 고통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준비하며 수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억울함, 분노, 무력감, 허탈함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제 마음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소송을 시작하면 무언가 단번에 해결될 줄 알았던 제 자신이었습니다.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앞으로의 싸움이 더 척박하다는 걸 깨달은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후퇴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싸움은 단지 남편과 그 여자를 향한 분노가 아니라 제 인생을 다시 세우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또 하루를 버티며 더 단단하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2차 변론 기일을 며칠 앞둔 밤 저는 숨조차 고르게 쉬기 어려웠습니다. 첫 번째 변론을 겪으며 이미 마음이 너덜너덜해졌는데 또다시 그 사실들을 마주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나이 50이 넘어서 인생의 황혼길에서 이런 일을 겪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젊은 날에는 고생을 해도 앞으로 나아갈 힘이 있었지만 지금의 저는 작은 일에도 마음이 휘청였습니다. 그런데도 변론은 피할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증언 같은 자리였으니까요. 그날따라 마음속에서 수많은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회식이라며 늦던 날들, 핸드폰을 뒤늦게 손에서 떨어뜨리던 모습, 이유 없이 차가워지던 말투. 그 모든 게 결국 5년이라는 외도 기간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사실이 다시금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어리고 제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 더 불안해질까 봐 울음도 몰래 삼켜야 했습니다. 엄마는 잘 살아왔다고 당당했다고 그렇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 마음이 변론을 앞두고 더욱 무겁게 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불안과 분노, 수치심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나? 하루에도 수십 번씩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남편 외도가 잘못인데
왜 내가 법정에 서서 그 상처를 다시 들춰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부모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괜찮아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매일같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꿈이라면 좋겠다. 자고 나면 다 사라졌으면. 하지만 눈을 감아도 뜨고 나도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변론은 다가오고 있었고 저는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두려움이 계속 나를 흔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면 어쩌나, 제대로 말을 못하면 어쩌나, 그러나 더 큰 두려움은 아무도 내 편이 없다는 외로움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변론 준비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창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가 마치 제 속을 울리는 울음 같았습니다. 그래도 서야 한다. 피할 수 없다. 내가 겪은 일을, 내가 당한 상처를, 내가 살아낸 이 5년을 누군가는 들어야 한다. 그렇게 저는 또 한 번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 싸움은 단지 외도를 밝히는 싸움이 아니라 제 인생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내가 무너지는 날이 있더라도 오늘은 버티자. 그 한마디가 변론 전날의 가장 큰 용기였습니다. 2차 변론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소송을 시작하면 조금은 후련할 줄 알았는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남편은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처럼 무표정했고 외도녀는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제가 받을 수 있는 보호는 생각보다 약했습니다. 절차는 복잡하고 상대는 교묘하게 피하고 그 사이에서 저는 혼자 모든 감정과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생각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직접 나설까? 세상에 알릴까? 처음에는 단순한 충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충동은 결심으로 굳어졌습니다. 광화문이 좋을지, 청와대 앞이 좋을지까지 구체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오버 아니냐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그 누구도 제가 겪은 고통의 깊이를 모릅니다. 저는 법으로도 대화로도 상식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싸움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보여주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이렇게 만든 두 사람의 이름을 당당하게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상상을 수십 번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울지도 않고 당당하게 서 있는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섞인 눈빛으로 이런 일이 아직도 세상에 존재한다고 말하는 제 모습 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외도 사실이 드러난 뒤 저는 괴롭힘을 당했고 병원에서 신경쇠약 진단을 받을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책임을 회피하며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남편은 모든 감정을 닫아버린 듯했고 외도녀는 마치 피해자인 양 행동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였습니다. 숨지 않겠다. 내가 당한 일을 세상에 말하겠다. 물론 두려웠습니다. 1인 시위를 한다는 것, 내 삶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가만히 있는 것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엄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사라져가는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금액 몇 푼 따내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진실을 앞에 내세우기 위한 싸움을 하기로. 광화문이든 청와대 앞이든 누가 보든 말든 저는 서 있을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숨지 않겠다. 내 상처를, 내 억울함을, 내 싸움을 스스로 지켜내겠다. 그 결심은 절망 속에서도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비록 혼자 서는 싸움일지라도 그 자리는 제 인생에서 가장 당당한 자리가 될 것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 나도 내 편이 되어주자. 상간소송을 시작하면 모든 억울함이 조금은 풀릴 줄 알았습니다. 심장이 다 부서질 만큼 힘들었지만 법이라는 마지막 울타리가 나를 보호해 주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하나의 소송이 시작되면 또 다른 절차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저는 끊임없이 지난 상처를 다시 떠올려야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여전히 스트레스가 위험 수위라는 말을 들었고 불면증과 불안은 제 일상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바닥까지 떨어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 아주 작은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 다른 사람들의 글을 읽는데 제 얘기만큼이나 힘든 사람들도 많았다는 사실이 위로가 됐습니다. 내가 겪는 이 싸움이 나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 누군가도 비슷한 상처를 견디며 하루를 버티고 있다는 사실은 묘한 힘이 되었습니다. 댓글을 쓰려다가 손가락을 멈췄지만 적어도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위로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응원이 필요했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 작은 깨달음이 무너진 마음에 작은 구멍을 내며 빛이 스며드는 느낌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 마음이 괜히 심란해져 조용히 집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버텨왔구나. 하루도 포기하지 않고. 비록 남편의 외도와 외도녀의 괴롭힘, 법의 무력함 속에서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저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변론을 준비하며 울기도 하고 병원을 오가며 무너지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도 많았지만 그래도 저는 아이들 곁을 지켰고 제 삶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아주 작지만 분명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내가 생각보다 약한 사람만은 아니구나. 그 한마디가 제 마음 깊은 곳에 작은 온기가 되어 번져갔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상처는 깊고 가끔은 눈물도 납니다. 외도라는 상처는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종류가 아니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건 저는 이제 무너지는 사람에서 다시 서려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스스로를 위해 저는 한 걸음씩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고통은 제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하고 앞으로의 삶을 더 단단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제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괜찮아.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너는 다시 살아갈 수 있어. 크고 작은 상처들을 품고 있지만 그 속에서 저는 다시 살아갈 힘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결코 패배의 기록이 아니라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는 한 사람의 황혼 인생에 관한 이야기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시간은 분명 제 인생의 가장 깊은 골짜기였습니다. 외도라는 상처, 끝없는 괴롭힘, 법정에서 다시 꺼내야 했던 아픔들. 무너지고 쓰러지고 울면서도 저는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비록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강하고 다시 일어설 힘을 마음속 어딘가에 꼭 숨겨두고 있다는 걸. 오늘도 버티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말해봅니다. 괜찮아.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너는 다시 살아갈 수 있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영상이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시면 제가 다시 걸어가는데 큰 힘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평온과 단단함이 함께하길 바랍니다.